어떻습니까? 그쪽 지역이 이제 나중에 그 독립운동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한 지역으로 기억이 되는지. 일단 러시아 연해주가 한 가지 뭐라고 할까요? 당시 제정 러시아가 1904년에 인천 앞바다에서 일본과 전투에서 패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러시아에 일종의 반일 기류가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또 고려인들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연해주로 가서 항일 운동 또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활동하기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조건이 형성돼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만주 지역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부침을 좀 거듭했던 이런 상황이 있고 또 국경도 널리 이렇게 개방이 돼서 좀 더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해주 지역으로 초기에 많이 건너갔는데 그때 연해주는 고려인들이 굉장히 빨리 건너가서 정착을 했고 특히 최재형 같은 분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했는데 네. 이분이 이제 1905년 무렵부터 이분은 그 일생을 거쳐서 오직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죠. 예. 이런 분들이 또 계셨기 때문에 또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그 후원을 받아서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할 수도 있었고 또 1905년에 을사늑약 이후로 많은 그 항일 의병운동 하던 분들이 예. 관군과 일제에 쫓겨서 그쪽으로 연해주 지역으로 건너가서 특히 1907년 무렵에는 정말 홍범도 장군 또 그의 뭐 유인석 또 뭐 우리 안중근 의사도 있고 또 관도관리사를 했던 이범윤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항일 독립운동 부대를 조직을 해서 당시에는 의병운동이죠. 예. 국내 진군벽전을 펼쳐서 많은 그 운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항일운동의 거점이었고 중심지였고 그래서 1920년까지는 그러니까 4월 참변이 일어나죠. 일본이 연해주 지역에 우리 한인 그 독립운동가들을 학살했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항일운동의 근거지로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과 또 그 외 몇 개 지역으로서 거기에서 크게 활동을 했던 거죠. 예. 그쪽에 이제 뭐 개척리라든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신안촌 예. 거기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단순히 이제 무장 독립운동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제 그 언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항일 운동의 근거지라고 한 게 단지 그 무장 그 투쟁만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계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한민학교도 세우고 또 최재형이 만든 권업회를 만들어가지고 예. 권업신문을 발간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그쪽으로 모여들고 항일운동가들이 모여들고 예.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또 항일운동을 펼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신안촌 초기에는 물론 이제 개척리라고 해서 아무르감견에 그 평원의 이 마을을 형성했지만은 1911년에 콜레라가 창궐 하니까 이 러시아에서 소개를 시켜서 사실은 신안촌은 척박한 땅이죠. 예. 이 마하산 그 근방에 척박한 땅인데 그쪽으로 이주시켰지만 거기를 잘 개척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 대한민국의 존이다 해서 당시에는 대한제국이었겠지만 신안촌을 만들어가지고 예. 거기를 중심으로 항일운동과 문화운동과 계몽운동 예. 이것을 펼쳐나갔던 것이죠. 그럼 연해주 지역에서 이루어진 항일운동을 좀 성격별로 구분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연해주 지역은 이제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항일운동을 구분한다면 아무래도 만세운동, 우리 그 3.1운동이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평화적인 항일운동인데 그 만세운동과 또 항일 무장투쟁으로 제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제 3.1 만세운동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이제 종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1 만세운동을 벌였잖아요. 이게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런데 연해주 지역도 먼저 간도 지역에 사는 우리 그 동포들이 이제 3월 13일에 만세운동을 전개합니다. 연해주 지역도 준비를 했죠. 그래서 3월 17일, 18일에 이제 블라디보스톡과 우수리스크에서 만세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수리스크에서 비밀리에 이제 독립선언서를 자체적으로 4개 언어로 만듭니다. 예.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자체적으로 독립 이 선언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20여 개의 외국 영사관에 이제 배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만세운동을 전개하는데, 그때 이 만세운동을 전개했을 때 기록을 보면은 다른 민족들도 마치 명절이 다가온 것처럼 기뻐했고 거기에 이렇게 동조를 했다고. 근데 그 만세운동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 17일, 18일에 우스리스크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니까 그 운동 여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스파스크 또 하바롭스크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쪽에서는 동포들이 또 만세운동, 예. 또 만세운동이나 또 집회. 그러면 또 그게 다시 서진을 해가지고 시타, 블라고베셴스크, 이르쿠츠크 그리고 그해 8월에 모스크바까지 굉장히 그 만세운동 여파가 길었죠. 그리고 그 고려인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고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세운동이 있었고요. 예. 또 이 만세운동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음에 그 다음에도 연해주에서 고려인들이 매년 3월 1일이 되면은 만세운동을 다시 재현 행사를 했습니다. 예. 태극기를 들고 또 독립선언 기념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1 독립운동 제 회 기념문, 그래서 세우고 태극기를 걸고 또 태극기를 들고 실질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독립운동가를 석방해라. 그리고 3.1 혁명가를 외치고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시내를 한 바퀴 이 도는 이런 운동을 해마다 전개했을 정도로 3.1 운동 여파가 컸지요. 이러한 이 만세운동이 있었다고 하면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항일 운동사에서 빛나는 항일 무장투쟁이었죠. 사실 우리 항일 무장투쟁은 우리가 소련과 수교를 맺기 전까지는 많이 묻혀져 있었죠.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묻혀져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얼마나 치열하게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이제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1918년부터 22년까지 그 시기인데 1917년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정이 무너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1918년에 그런 일입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따로 모여서 옴스크에 이제 정부를 수립한데 이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백파 정부라고 부르죠. 예. 또 백위군. 근데 이제 이 정부를 이제 국제 무장 간섭군이라고 하죠.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열강의 나라들이 러시아의 혁명 여파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장 간섭군을 진주시켜서 이제 그걸 간섭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러시아 혁명 정부하고 교섭을 해서 물러갔는데 일본만큼은 우리의 관심사는 다르다. 그래가지고 병력을 철수하지 않고 최대 7만 명이 넘는 병력까지를 주둔을 시키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백파 정부를 지원하고 또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만주 지역에 있는 마적들을 무기를 지원해주고 선동을 해서 이 고려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지요. 이 괴롭히죠. 그래서 이 고려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러시아 적군과 연합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 일본과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고려인들이 스스로 이제 항일 무장투쟁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치열하게 항쟁을 하는데 그때의 이 기록을 보면은 총 46개의 자발적인 항일 무장투쟁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약 1만 명 정도의 사람이 참여를 했고 군인으로 그리고 그 시기에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한 2천 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21년 한 해만 해도 36개의 항일 무장투쟁을 부대를 만들어서 3,700명이 그때 주로 이제 교사들, 젊은이들, 학생들이 부대원으로 많이 참가했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뭐 기억나는 것이 당시 이제 무장투쟁에 항일 무장투쟁에 참여한 분들이 알기로는 이제 학생, 교사 뭐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노동자, 농민까지 사실은 그 지역에 있던 모든 고려인들이 다 참여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항일 무장투쟁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물들 뭐 대표적으로 홍범도 장군도 계시겠지만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사, 학생, 외에 노동자 이름 없는 고려인들이 부대원으로 참여를 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에 이 러시아 정부에서 이 고려인들의 항일 무장 투쟁 부대에 제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거기도 혁명이 일어나 어려우니까 자발적으로 투쟁 부대를 만든 경우가 많았는데 그 부대를
누가 주둔지를 제공하고 식량을 제공하고 탄약을 제공합니까? 예. 고려인들이 총동원됐죠. 주둔지를 옮기면 고려인들이 집거에 사는 마을에서 주둔지를 제공해주고 또 뭐 부상자가 생기면 치료를 해주고 그러니까 총동원 체제가 됐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거기에도 일부 이제 친일파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뭐 거기에 이 부유한 사람들은 일본 편을 들기도 했지만 그거 이제 그 후의 일인데 1928년, 29년에 토청산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많은 그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탄압을 받고 이제 쫓겨나고 그러는데 그때 대부분이 친일을 했던 분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중령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사실상 이론적으로만 따져보면 지금 이 고려인들의 그 조상들은 예. 대부분이 항일 그 투쟁에 참여를 했거나 적어도 친일은 안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요. 예. 물론 이제 뭐 숨어둔 숫자는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많은 수의 그 지도자들이 스스로 몸을 바쳐서 항일 무장 투쟁 부대를 만들어서 이끌었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대표적인 이제 홍범도 장군 그리고 또 설박관 고려 뭐 혁명군도 있고 또 김경천 장군이 이끄는 수천 고려 의병대, 강국무의 혈성단 또 뭐 한창걸 부대 수많은 부대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 이름에 걸맞게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투쟁을 했죠. 예. 홍범도 장군 같은 분은 이제 많이 그래도 국내에 알려졌고 그분이 이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봉오동 전투 이후에 결국은 그 강제 이주의 대상이 돼가지고 지금의 카자흐스탄 네. 옛 소련 연방 시절에 어떻게 보면 그 중심 도시였죠. 끄지로르다 그 공동묘지에 이제 묻혀 계시다가 이쪽으로 몇 년 전에 이제 유해 송환이 됐는데 홍범도 장군이 그 봉오동 전투 이후에 그 강제 이주 과정 또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 뭐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는지. 홍범도 장군은 그야말로 우리가 존경해야 될 영웅입니다. 왜 그러냐면 홍범도 장군은 사실은 이렇게 잘 배우지 못한 집안에서 정말 천민으로 태어나 자랐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나중에는 포수로 이렇게 있다가 일제 무기 회수역에 반대해가지고 이 의병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차 이제 민족의식이 각성해서 온 몸을 바치셨거든요. 예. 이분이 1907년 8년에 얼마나 그 의병운동을 하면서 일본군을 괴롭혔는지 그때 그 홍범도 장군 부인 그 단양이 씨라고 알려져 있죠. 예. 부인을 그 붙잡아서 혹독한 고문으로 사실은 거기서 처형한 거나 다름없죠. 뭐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석방을 시켜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두 아들도 항일 그 무장 투쟁 과정에서 맏아들은 전사하고 이제 둘째는 그 병을 얻어서 이렇게 병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가족을 다 잃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존경을 해야 되죠. 그리고 봉오동 전투로도 유명하지만 또 청산리 전투도 예. 김자진 장군과 양대 축을 이뤄서 그렇죠. 이렇게 그 일본군 그 많은 부대를 섬멸을 했고 1922년 10월 25일에 일본군이 연해주에서 철병을 하면서 러시아 정부하고 이제 협상하면서 네 건 조건이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무장 투쟁을 금지해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이후로 사실 무장 투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도 무기를 회수 당하고 그쪽에서 이제 집단 농장에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계시다가 나중에 강제이주를 당했죠. 예. 참 그분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강제이주를 당하셨는데 강제이주 1937년에 누구나 똑같이 강제이주 당해서 카자흐스탄 서부 도시 그슬로르다 그쪽에 사시면서 나중에 고려인들의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고려 극장, 예. 극장에 이제 수의장이죠 사실은. 예. 이제 수의장으로 일도 하시다가 또 그슬로르다 그 정미소를 운영하는 또 그 단원 중에 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다가
거기서 1943년 10월 25일에 굉장히 쓸쓸하게 돌아가셨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설적인 김장군이라고 불리는 김경천 장군, 이분도 좀 우리가 주목할 분이잖아요. 김경천 장군, 그렇죠. 지금은 제가 뭐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역사학계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 항일 무장투쟁의 4대 영웅, 그러면 이제 연해주 지역의 홍범도 장군과 김경천 장군,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 김좌진 장군과 지청천, 이렇게 네 분을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경천 장군은 1905년에 일본 유학생으로 뽑혀가지고 50명 중에 한 분으로 뽑혀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예. 그래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일본 육군 중앙유년학교, 그리고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일본군 장교로 예. 나중에 기병 중위까지, 그래서 15년, 16년을 일본군으로 일본을 위해서 복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독립이라는 뜻은 늘 있었는데 기회를 보고 계셨죠. 그러다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종로에서 3.1 만세운동 일으키는 걸 직접 목도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는 칼을 빼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해서 후배 지청천 장군을 데리고 6월에 이제 망명을 하게 되죠. 망명해가지고 중국 지역에서는 이제 신흥무관학교, 거기서 지청천 그리고 신동천 세 분이 이제 남만주 삼천이라고 불리죠. 교관으로서 사관 양성을 하다가 이제 연해주로 건너가서 이분은 나중에 항일 무장투쟁의 선봉장이 돼서 치열하게, 그래서 이 고려인 마을을 수시로 습격하고 약탈하고 방어하는 이 마적들한테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항일 무장투쟁 과정에서 이 러시아 백군들, 그 일본의 그 지원을 받아서 물려오는 이 백군들하고도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최고의 이 어떤 혁혁한 전과를 올린 분으로, 사실 1923년 동아일보에도 이 공민이라는 그 기자, 이분이 이제 나경석이라고 그 아는 분인데, 그 우리 서양화가 나혜석의 오빠입니다. 지금 이 나문희 배우 있죠. 그분의 예. 이제 그 할아버지죠. 근데 이분이 실제 이제 연해주 가서 김경천 장군 만나고 그 취재했던 그 기사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최고의 존경으로서 이분은 군 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을 정도로 거기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죠. 그런데 이분도 스탈린 정권 때 또 역시 탄압의 그 회오리 바람을 비켜나지 못했죠. 그래서 체포돼가지고 나중에는 시베리아 유영소에 끌려가서 거기서 나중에 돌아가셨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북한의 그 김일성의 원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연해주에서 이분이 이 말을 타고, 이 백마를 타고 이렇게 지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분은 백마탄 김장군으로 알려졌어요. 예. 그런데 1945년에 해방되니까 이제 김일성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그 백마탄 김장군이요, 그렇게 해서 김경천 장군 이름을 도용한 이런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은 전설적인 인물이고, 또 이분은 정말 특이했던 게 이분은 전투 과정에서 일기를 쓰셨어요. 예. 그래서 망명 당시부터 이제 수기 형식으로 쓰다가 19년부터 1925년까지 꼼꼼히 일기를 쓰셨는데, 그 일기가 탄압 시기에 소련 정부에 압수됐다가 나중에 정치적 탄압받은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한 법률이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통과가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탄압받은 이 그 희생자들의 직계 가족이 요구를 하게 되면 유품을 돌려줄 수 있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참 다행히도 그때 막내딸님이 살아 계셨는데 요구를 해서 받은 게 몇 가지 이제 서류 뭉치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경천아일로 예. 김경천 장군이 쓰셨던 일기가 발견이 됐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정확히 학술적으로 제가 뭐 근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세계적으로도 일정 부대의 이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이, 사병이 아닌 지휘관이 이 회고록이 아닌 당시의 수기 일기를 쓴 경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물다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있고 김경천 장군의 경천하일록이 있고 서양에도 그것이 드물어서 2000년 전에 시저의 뭐 갈리아 전기 정도 있고 그렇게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분이 쓴 이 일기도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